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다만 존 나이스비트 미래의 단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세계 정세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도 배우고 동시에 나 자신 개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스스로에게 도덕적인 권위가 있다고 보고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의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그런 서구적 기준에 맞춰서 다른 세계를 판단했다.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거는 서구 세계의 가치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쪽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살아왔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UN이나 IMF, 세계은행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거대한 뭔가 세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UN이나 브레턴 우즈 체제의 설립은 70년 전의 세계 권력 지도를 대표하며 현대의 국제기구나 서구 정부로는 신흥경제국을 계속해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세계를 운영하는 일과 관련된 조직들은 서구 사회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만들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정치적 문제를 조율해왔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UN, IMF, 세계은행 등이 세워졌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조직이 20세기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어느 정도 적합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국제적 난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언 골딘이 자신의 저서에서 쓴 말이다. 되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고 이익 집단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명분이고, 근데 우리가 그 걔네들의 명분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서구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UN 대단하죠. UN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었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UN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학교 시절에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UN 얘기 잠깐 해볼게요. UN 설립은 1945년의 일로 그 전신은 국제연맹이었다. UN의 목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우호적인 협상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UN은 조직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권한 이임 문제,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래의 문제로 직결되는 현재의 어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 얘기할게요.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은행은 원래는 유럽의 부흥을 위한 조직이었으나 이후 신흥 경제국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지침이나 지시는 종종 정부 예산 삭감과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개발도상국에는 재앙에 가까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IMF의 핵심 목표는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그 권한은 금융규제에서 환경 문제까지 모든 방면에 걸쳐서 우후죽순처럼 펴져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건 하나의 예고요. 국제기관을 얘기하는 거는 당연스럽게 뭔가 기준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고, 그 중심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서구 사회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되게 뭐
예전에는 미국이었다가 지금은 중국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서구 사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어쨌든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포괄적인 통합적인 인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서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매번 알고리즘이 개입이 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공정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자 이렇죠. 우리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 좀 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 취업기관에서 나의 구직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거를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정말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예는 물론 사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적 부분에 그게 적용이 됐을 때 보험료 산정 이런 것도 부차적인 거고, 그거 말고 범죄율 예측? 이런 거에 나중에 점점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진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이 후질? 표현이 좀 그렇지. 알고리즘이 후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한 게 점점 된다는 거죠. 그게 옳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알고리즘인지 그 출처에 대해서 점점 알기가 어려워지고, 근데 그 결과값으로 나온 정보는 점점 파생돼서 무한하게 확장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 알고리즘이 정말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막상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내깔려 두지 마세요.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구글에서도 쿠키 사용에 동의합니다 하면 내가 인터넷 기록 어떤 거 사용했고 어떤 거 검색해 왔는지 그쪽에 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상업적인 이익에 내가 다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활용이 될 때는 광고가 자꾸 내가 봤던 물품에 대해서 쓰네, 기분이 나쁘네,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을 만약 초점을 해서 내가 타겟이 됐을 때 나는 진짜 다 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정보를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되고 되게 나의 정보를 소중히 하고 약관 가입하실 때 잘 읽어보시고 나중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 없이 내깔려둔 나의 정보가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었죠. 잘못 그런 기업들에게 정보를 팔아서 악용하는 기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 페이스북의 초기 사업 모델이었어요. 공식적인 사업 모델이었어요. 그런 정보들을 판매하는 거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그리고 물론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보들을 진짜 음침한 곳에 사용하는 회사들이 그걸 구입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팡 터진 건데, 그 모든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무료 서비스, 모든 내 소프트웨어, 특히 무료라면 더더욱 되게 나의 정보를 재료로 쓰라고 내가 파는 대신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구글의 창업자, 구글 관련자도 뭐라고 사람들이 뭐 기자가 인터뷰하면 그런 거를 막 사람들 거를 활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걸 무료로 쓰고 있는지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대대적인 비밀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 되게 당연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개인정보에 대한 큰 사건들이 더더욱 자주 터질 것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더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조심을 하면, 내가 타깃이 안 되면 일단 피해는 일단 나한테서, 나는 일단 내가 나한테 오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며 간파하는 능력은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방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비판적인 생각에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말하는지 나쁜 뜻으로 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린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죠? 미국의 교육학자 에드거 데일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입장일 때는 배운 내용의 10%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반대로 가르치는 입장일 때는 무려 95%를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이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내가 이 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재생산해내는,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입장이 되면서 더 많이 그 정보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제 그룹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너가 얘를 알려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교실에 넣어놓고 수동적으로 교사의 이야기를 받아줬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우 동감을 하는데, 저는 현대 교육이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데 교육은
얼마나 발전했어요. 예전 그 무지하던 시대에 비해서 이만큼 발전했나? 그래서 저는 20살 이후가 돼서 어른이 되고 이제 진짜 세상을 내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나가면서 이제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인 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누군가 이렇게 좋은 덕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의 생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야. 그게 사실인데 왜 어떻게 이거를 안 가르쳐 준 거야? 나 뭘 교육시킨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학을 잘 나오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은 게 사실 세상에서 생존해 나가는 게 제일 더 중요하잖아요. 그 점이.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한 면만 봐도.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교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과 깨달음도 얻게 되고, 더 늦기 전에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남들이 떠먹여주길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닫고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이렇게 존 나이스비트의 책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죠. 분명히 어느 정도 혹은 굉장히 많이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조금 하셨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이 멍청한 사람들 왜 날 그렇게밖에 교육을 못 시켰지? 라고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내가 겁내던 것들이 겁낼 게 아니었구나, 내가 겁낼 건 다른 곳에 있었구나 라고 이제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진화를 하겠죠. 이런 우리 같은 이제 후회하는, 원망하는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들부터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뭐 교육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는 그 진화의 거대한 흐름 중에 일부기 때문에 유감스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학문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이렇대. 아주 오래전에 학생들은 적당한 수의 과목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컨대 신학, 의학, 법학, 산수학, 기하학, 천문학, 문법,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 등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탐험가들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그러자 학문의 분야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계속 뭐 늘어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변하는 거라고요. 학문이 지금 있지 않은 학문 분야라고 해서 계속 없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학문 분야가 커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에 관련한, 그러니까 심리, 자아감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야가 저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 그것도 되게 원시적인 수준인 것 같아. 되게 방대한 걸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과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대학교 때도 어떤 교수님이 다문화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 분야 문화 콘텐츠 쪽이었거든요. 제 이중전공이. 그래서 그 당시에 트렌드, 원래 그 강사에서 교수 되려면 되게 자리 좁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남들이 다 하는 연구 분야, 인기 있는 연구 분야, 교수 자리가 있는 연구 분야에 집중을 할 때 그 교수님은 계속 자기가 필 받은 이유가 있는 분야, 다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가 커지고 국제결혼 많아지면서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 이게 역설적인데 미래의 단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트렌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나에게 중요한, 내가 정말 계속해서 팔 수 있는 분야를 오롯이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트렌드는 잘못 따라가면 내가 후발주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이렇게 왔다가 갔을 때 내가 그 풀에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것도 영리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분야를 오롯이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분야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죠. 돈도 많이 벌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생존법이라고 해서 저는 이 장을 읽을 때 되게 두근두근 했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엄청나게 밀려드는 정보와 의견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심지어 위험한 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도 정보의 홍수와 잘못되는 내용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라고 오프닝을 하셨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이야기나 의견을 사실로 생각될 만큼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생각과 신념은 감정과 함께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 낙관주의자의 눈에는 잡아야 할 기회가 보이고 비관주의자의 눈에는 풀어야 할 문제만 보인다.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과 충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부로부터 저항감을 느낀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변화 뒤에 본질을 알아차리게 해줄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거대한 변화에 따른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메가트렌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메가트렌드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변화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메가트렌드는 주류 의견과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메가트렌드가 주류 여론과 멀어질수록 그 길을 따라가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미 알아차리는지에 상관없이 대중매체와 주류 여론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런 완만하지만 강력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분명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런 편안함이나 만족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조성된 여론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는 정보를 찾는 쪽으로 기울게 되며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반복돼서 우리 대중한테 인풋이 되는 게 되게 의도적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양산이 되면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흙덩이를 이렇게 굴리면 커지듯이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커지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속성상. 어느 정도 반복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진실성이나 맥락에 상관없이 그 소식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게 된다. 단지 그게 나에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포에 속지 말아라. 공포를 팔아먹는 대신에 긍정적이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희망과 낙관주의를 줄 수 있는 소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신문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이나 정보는 이미 한 번 이상 가공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사소한 왜곡에 익숙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틀 안에 머무르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늘 회의적인 태도로 무엇이든 더 많이 폭넓게 읽어야 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공포에 속지 말아라, 더 많이 폭넓게 읽어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 나왔고요.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라,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신 속보보다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문을 원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언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기사 보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극적인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짜고 단 거에 손이 가듯이 되게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적어도 짜고 단 거를 먹더라도 그게 안 좋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먹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한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선에서 성공한 것도 조사했는데 나중에 그 그 자동 트윗하는 그 로봇이 올린 그거로 밝혀졌대요. 선거 기간 동안 자동으로 생성된 계정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네. 의심스러운 블로그나 돈을 받고 올라오는 게시물 등은 알아차리기 힘든 형태로 선동하는데 모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어떤 의견의 출처에 대한 논쟁이 분분해지고 있다면 그 체제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보의 양과 전달 속도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특히나 잘못된 정보까지 흘러들어올 때 정신없을 정도로 줄줄이 늘어선 이론이나 전망, 신념, 그리고 의견을 모두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의 결론은 다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도 다 판단하기가, 출처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데 더 복잡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개인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경제 발전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고, 동시에 국민이 주체인 서구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이다. 계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까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는 산뜻하게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해서 이 부분 읽고 이제 감사해야 돼, 이렇게 썼어요.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에서도 탈출하기 어려워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있대요. 50% 이상이 안정된 일자리도 없대요. 빈곤국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있다면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직업이 일단
안정적인 수입 원이기만 하면 평화로운 직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조금 더 상이고 일단 안정적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직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네, 럭키, 엄청 럭키 되었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만사 좋고 나쁜 건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제 나쁜 생각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셰익스피어의 통찰을 좀 더 확장해보자.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 중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잘못되거나 오도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자유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사고의 힘.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죠.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스려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게 화려해서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화려한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 다 결국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질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런 겸허한 마음가짐 중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실을 처음부터 부정할 수도 있고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도 있다. 잘못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의견의 충돌을 염려하며 완강하게 저항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미 만들어진 길만 가게 될 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시야를 넓히고 가능성과 기회라는 드넓은 영토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넓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면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가장 사악한 적은 내부의 나쁜 조언자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불안과 공포를 정치가와 대중매체가 부채질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아직 알 수 없는 문제까지 예측해서 행동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엄청난 발명이나 혁신이 또 어떤 대전환을 가져올지는 알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1880년대에 가장 큰 런던과 뉴욕의 엄청난 문제가 말똥 문제였대요. 거리에 말똥과 말똥 오줌이 난리가 나서 이게 진짜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인류가 큰일 나겠다 난리가 났던 때였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했던 거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그냥 그거랑 관련 없이 다른 운송수단을 연구하고 있던 그 누구죠? 그 자동차 만든 분. 그분한테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칼 벤츠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사람의 고민은 그저 웃음만 자아낼 뿐이다. 주류 대중 매체가 어두운 파멸의 미래를 예측하느라 바쁜 동안 해결책은 그리 멀지 않은 독일에서 칼 벤츠에 의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지 못한 문제들에 예측할 수 없는, 그려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해결책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곤 했대요. 결국 자연스럽게 풀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말은 계속 남아있을 건데 그 자동차라는 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신기한 장난감일 뿐이야 라고 막 아무나 얘기한 것도 아니고 되게 그 당시 유명한 예측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미래 일 싸잡고 막 걱정하고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우리 망했다 이제 내 앞길 어떻게 이걸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물 해결책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탄생했고, 네. 그리고 일자리도 막 자연스럽게 바꿨대요. 말 관련한 직업 엄청 많았는데 그냥 차 관련한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나왔고 그거 덕분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세계화는 어떤 이익단체나 정부가 내린 결단이 아니며 누군가가 시작했다가 다시 폐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경제 상황은 이미 변했다. 그런 발전과 변화 속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연성에 따라 달려있다. 자, 자신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까 두렵다면 어떻게 메가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개인적인 판단은 잠시 보류하고 오직 사실만 관찰하도록 하자. 이거는 뭐 세계적인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주변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사실만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모르면서 나서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막을 걷어내고 기회를 찾는 데 필요한 가장 작은 희망조차 없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며 직관을 포기하지 않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며 직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힐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걸.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 중심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와서 그 중심선을 지켜서 나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혼란에 빠질 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중심선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포기하면 안 돼. 그 사고를 유지하는 거를. 메가 트렌드를 마스터하는 비결을 알고 싶은가?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반드시 스스로 선택을 해라. 나쁜 태도는 바로 스스로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현재 가진 것과 처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평하지 않죠? 다 공평하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고 나쁜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고 내 학업 환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정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진짜 불리한 경우의 수에 당첨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원래 그런 거고 나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의 자유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거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에 집중을 하면 돼요. 어디 집중하느냐의 문제죠. 과거에 집중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선택권에 집중을 하느냐. 네. Tonight Spitwheel 단서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좀 길어졌지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원하시면 하면 됩니다. 네, 안녕, 잘 가요.